이 네.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공개일 경우, 그러니까 오인, 범인이 아닌데 범인인 것처럼 공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 공개를 정하게 된 것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때문인데요. 기억해 보시면 그 전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공개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그 수사기관이 법에 의해서 공개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건 언론의 자유의 영역이고요. 네. 언론 스스로 공개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요. 다만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정확성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내용을 이제 언론에서 확인하면서 다시 보도하고 이렇게 되는 형태인 것이기 때문에 네. 언론사 스스로가 그러한 책임에 부담을 지면서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사실 언론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 언론 자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그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신상공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개별 언론사 스스로가 공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공개하는 것은 이건 모든 언론에서 안심을 하고 신뢰를 가지면서 공개를 하게 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언론사들 간에는 일종의 암묵적 신사 협정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즉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공개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특정 언론사가 깨고 단독으로 보도하게 되면 그 언론사 같은 경우는 관심이나 시청 또는 열독률이 높아지게 되는 이득을 취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언론사 간의 어떤 시사협정의 문제인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자유 영역인 것이죠. 이건 아마 언론사들끼리 조금 서로 다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자율 규약이나 규제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상공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N번방에 가입한 박사방에 가입한 이용자 26만 명의 신상도 공개해달라 이런 여론도 지금 높은데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26만 명 전체가 아니고 6만 명 정도 선이 되는 유포나 배포 행위에 가담한 그래서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는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오늘 했죠. 네. 그래서 아마 26만 명은 사실 단순한 시청 혹은 단순 가담 이런 정도라서 공개 대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만 명도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검토 중인데요. 예. 그 법적인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들을 공범으로 본다면 네. 공개할 수도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좀 파격적인 선택이 될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당히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두 주빈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지 이걸 두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공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세우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상 공개가 경찰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공개가 결정이 됐고 이 공개는 이름, 주소 그리고 사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지만 송치 과정에서의 공개 역시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포토라인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로서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공개가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검찰 단계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선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인이나 재벌 등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망신주기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검찰의 그런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포털라인을 이용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네.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에서 중단해달라. 그리고 그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달라. 이러한 그 요청들이 많았죠. 네. 그걸 받아들여서 지난 박상기 법무장관 때부터 소위 포털라인이라고 하는 기소 전에 조사받기 위해서 출두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 또 강제적인 공개죠.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으니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제는 그런 형태의 포털라인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상태라서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경찰에서 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굳이 이중적으로 검찰에서 또다시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경찰이 판단하는 영역이고 검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데 검찰 앞에 포털라인을 세우는 거는 지금 이전에 이미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네.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봐줘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N번방을 운영한 최초 개설자인 각가색에 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와치맨 구속 상태지 네. 않습니까? 검찰이 네네. 징역 3년 6개월을 지금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이 3년 6개월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미약하죠. 왜냐하면 이 와치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유사한 형태의 그 범행으로 검거돼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민의 청원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의 구형량도 그런 국민의 법감정, 사회적인 무리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범행의 그 파장이나 또 피해자에 끼친 충격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너무 미약한 구성이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 반성문을 12번이나 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양형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줄 수 있고 줘왔죠 이제까지. 예. 이 법에 보면은 의무적으로 감형을 해야 할 사유가 있고 재량적으로 감형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또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상 참작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요건이면서 재판부에서 그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혀 감형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에서까지 합의라든지 반성문이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러한 형태의 그 요식 행위를 확보를 한 이후에 감형을 얻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돼 왔고요. 이번에도 그걸 노리면서 12장이나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역시 감형 사유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대법원 양형 기준도 그렇지만 입법적인 아예 법조항 내에서의 그 형량도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네. 양형 기준 역시 양형 기준이야 사실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회의체 형태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양형 기준의 상향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 형성과 또는 의견 제시는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폭력과 또는 아동 학대 등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양형 기준, 또 아동 학대는 아예 양형 기준도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도 법사위에서 지적하고 요구를 했지만 양형위원회라든지 사법부 전체가 어떤 지나친 그 중형주의 또는 형량의 강화 이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아동 대상 성폭행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가 조금 더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주시기를 계속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입법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법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형을 선고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입법 미비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형량의 강화나 또는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의 증가는 이루어지긴 해왔는데 미흡하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다시 뭐 N분방 사건 때문에 입법안들이 제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입법 미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법들에 비해서는 그동안 형량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선고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입법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여전히 집행유예가 많고요. 여전히 벌금형이 많고요. 그리고 감형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뭐 이런 사유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좀 입법적인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 사법부에서도 그냥 기계적 형평성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가 겪는 아픔과 고통, 충격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좀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좀 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더 여쭤볼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N번방 사건이 계속 또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늦은 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이준희 기자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연기 시점은 언제예요? 일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는 것은 아마 1년 연기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먼저 그럼 내년 7월. 예, 내년 7월입니다. 일단 올 가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19가 유럽 대륙에선 이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올 가을이 된다고 해서 그 확산세가 좀 꺾일 것이냐 이런 거에서는 좀 의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또 올 가을에는 이제 미국 프로스포츠 NFL이라든지 또 미국 야구 월드 시리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왜 TV 중계권료가 예, 상당히 영향을 준다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MBC 미국 MBC 방송국이 그 올림픽 중계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MBC가 1조 3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올 가을로 만약에 미뤄질 경우 미국 내 인기 프로스포츠와도 또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그 중계권에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MBC는 올 가을은 결사 반대하고 나서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1년 연기가 유력하다고 하셨는데 연기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일단 1년 뒤 연기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게 1년 뒤에도 그 전 세계적인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에는 7월에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리고 8월에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올림픽 기간이랑 딱 맞물리게 됐거든요. 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이제 세계 육상 연맹이 올림픽이 만약에 1년 뒤로 미뤄진다면 우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조금 미루거나 뭐 앞당길 그런 여지는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숨통이 트인 상황인데요.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대관 문제입니다. 대관이요? 예. 경기장 등 뭐 주요 시설 등을 많이 지어놨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예. 하지만 그게 이미 예약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이후 내년까지. 또 이 중에서도 올림픽 선수촌,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살 선수촌이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분양이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랍니다. 아, 선수촌 아파트가 내년에 다 입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이제 분양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일본
일반 시민들이 살게 되는데 예. 만약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에 그 올림픽 기간 동안 그 선수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런 또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연기를 하더라도 손해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4주 내 결정한다고 했죠? 예, 지금 어제부터 4주 동안 이제 올림픽 연기냐, 뭐 정상 진행이냐. 또 오늘도 이제 아베 총리와 네. 그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오늘 통화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1년 네. 연기가 좀 유력하지 않냐. 네, 이런 상황. 2020 도쿄올림픽의 개막 연기가 확실시 됐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KBS 스포츠 취재부의 이준희 기자와 올림픽 연기 파장에 대해 전망한 내용입니다. 이준희 기자 전망이 결국 맞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무렵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가졌고요. 1시간 전쯤 올림픽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고집해온 아베 총리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 때문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열흘 전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아베 총리에게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1년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고 하고요. 또 어쨌든 일본에서 올림픽을 열어주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했다고 하는군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무엇이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올림픽 연기가 불가피하다면 자국 국민을 설득할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하는 모양새, 차기 올림픽 개최지는 도쿄라는 확실한 보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지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반 할렌이 부른 점프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5.3도로 평년보다 2.5도가 높았고 낮 기온은 17.9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6.1도가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도에서 2, 3도, 평년보다 4도에서 9도가 더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모레부터 글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오후에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밤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 오후부터 글피 새벽 사이에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1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부산, 울산 18도, 서울 19도, 세종, 대구, 제주 21도, 대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9.5도, 습도 32%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모차르트가 어떤 오페라를 대본 작가와 함께 작업할 때 둘 사이가 나빠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을 얻었단다. 작가가 하루치 글을 쓰면 종이 비행기로 접어 건너편 모차르트의 방 창문으로 날려보냈다 한다. 종이 비행기에는 작가의 엉뚱한 장난기가 묻어 있었을지. 모차르트는 악보에 냉소를 한 방울 떨어뜨려 민감한 귀를 가진 딜레탕트들을 어리둥절케 했을지. 지금 종이 비행기가 건너편 창문에서 내게로 날아드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비문 적힌 날개가 창에서 창으로 날아든다면